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되는 16개 차종을 발표했습니다. 테슬라와 포드 등 미국 차량만 대상에 올랐고 현대차와 기아는 모두 빠졌습니다만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반응도 있는데 어떤 배경 때문인지 또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관련 내용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최대 $7,500 보조금이 지급되는 전기차 모델 16종을 발표했는데 어쨌든 자국 지금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 포드 빼놓고 다 빼놓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요 내용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안이 사실 그 전에 나왔었죠. 여기에 이제 속해 있던 이 규제 안에서 이제 이번에 나왔던 이제 세부 지침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16개 전기차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세부안이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뭐 우리나라 현대차가 기아차 다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뉴스에서 많이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일단 왜 이게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7,500의 보조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제 전기차를 산다라고 봤을 때 $7,500라고 그러면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이거든요. 1,0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죠. 내가 전기차를 산다. 근데 미국 차를 사면 미국 소비자가 미국 차를 사면 말 그대로 1,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현대 기아차 산다? 그러면은 1,000만 원 보조금을 못 받는 거거든요. 물론 전기차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는 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번에서 이제는 16개 차종이 못 들어갔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 그 IRA 세부안이 나왔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배터리에 대한 관련 규제가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엄격한 배터리 요건이 나왔었는데 북미 제조 조립 배터리 부품 50% 이상을 써야 됩니다. 이거를 쓰게 되면은 이제 반을 줘요. $3,750. 미국 내에서만 만들어야 그럼 반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50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미국과 관련된 FTA 체결을 했던 이런 데에서 광물, 그러니까 전기차들 하는 광물 40% 이상을 사용해야 됩니다. 배터리가 그렇게 되면 또 반 $3,750에 이제 보조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특히 이제는 지금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엘라베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GV70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보조금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보조금을 올해는 못 받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근데 왜 그러느냐? 받다가 못 받게 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배터리가 중국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보조금 정책에서 이제 제외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가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제외가 됐다. 그래서 지금 뭐 현대 기아차에서는 자구책을 좀 마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앞서 그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앵커멘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그 얘기는 어떤 해석인지 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시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유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라고 말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독일, 일본 차도 다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빼놓고는 다 빠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 차만 사실 들어갔거든요. 테슬라라든지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미국 차만 이 보조금을 받게 되고 독일, 일본 차, 그다음에 우리나라 차도 마찬가지로 이 전기차에 보조금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럼 어차피 지금 다 공정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전기차 입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뭐 테슬라라든지 물론 뭐 GM, 포드 물론 뭐 앞서가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하지만은 이제는 또 경쟁 업체인 일본 차와 독일 차에서도 일단 같이 평행선이 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찌 보면은 또 위안을 삼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또 경쟁 체계에 본다 그러면 또 유리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바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경쟁하는데 또 유리해졌다는 측면도 그래서 독일이랑 일본 빠질 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아니요. 이미 시장에서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고 됐던 거죠? 현대 전기차 기아차 입장에서도요. 이미 뭐 그거는 예상했던 바였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미국 업체만 빼놓고는 다 못 받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시장으로 보면은 너무한다는 생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라든지 아니면 자국 우선주의가 사실 뭐 물론 중국 견제로 인해서 나왔던 정책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자국의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부분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는 볼멘 목소리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조립뿐만 아니라 네네. 배터리 또 핵심 광물에 대해서도 생산지 제한이 생겼기 때문에 어쨌든 혜택 받는 모델이 아까 그 주부 실공도 이제 못 받게 되는 거고 네. 이런 점에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어떤 대책? 뭐 지금부터 또 고민을 또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이미 세우는 것도 있겠고 네. 어떤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그래서 이미 현대기아차는 이미 예상했던 바다라고 이제 목소리를 냈고 그다음에 세 가지를 이제는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2025년도에 이제는 미국에서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전기차 예. 공장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좀 땡기겠다, 당기겠다. 완공을.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을 내놨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배터리를 담당하고 있는 SK온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 여기랑 이제는 합의점을 좀 도출하겠다. 어떻게 이제 대응할지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세 번째로는 이제는 이번에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이 리스 차량, 그러니까 상업용 차량입니다. 뭐 렌트카라든지 리스 차량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상용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늘려가겠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겠다라고 이제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고급차 중심으로 더더욱 이제는 마진을 많이 남기겠다. 이런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고소득자 중심의 마케팅을 펼치겠다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1,000만 원 받는 거 안 받는 거 그거 1,000만 원보다는 나는 내가 사고 맞습니다. 싶은 거 사겠다. 예, 내 취향이 이제 GV70이다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은 뭐 GV70을 탈 수 좀 더 있게끔 명품 마케팅 하겠다는 맞습니다. 말씀이군요. 그래서 네. 고소득자 입장에서는 뭐 그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뭐 그렇죠. 저한테는 큰 큰 돈이겠지만 돈이지만 뭐 예. 그들한테도 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소득자를 위한 마케팅을 중심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이제는 발표해서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고 주제를 좀 바꿔서 이자 경기 참 어려우시고 이제 금리 오르면서 이자 갚는 게 참 힘든 상황이었는데 네. 그 지난해 12월에 이제 그 이후에 코픽스가 오르지 않았고 좀 다행이다 싶었는데 4개월 만에 또 이제 코픽스가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뭐냐면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두 차례 동결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코픽스가 오르는 건 왜 그런 걸까?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좀 짚어보죠. 일단 코픽스가 중요한 이유가요. 일단은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이게 코픽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코픽스가 오른다 그러면은 일단 내가 이제는 주담대를 받고 아니면 전세자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본다 그러면 이 6개월이나 1년치마다 이제 변동이 되잖아요. 그럼 코픽스가 오른다라고 얘기해 본다. 그러면은 내 변동금리 주담대도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감하게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앵커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4개월째는 사실 코픽스가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다시 한번 0.03% 정도, 0.03 정도. 퍼센트 포인트 정도 올랐거든요. 3.53에서 3.56이 됐죠. 예. 그래서 이제는 이게 소폭 오르다 보니까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대출 금리가 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는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코픽스가 추종하는 게 수신입니다. 한마디로 예금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이 금리를 또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왜 코픽스가 오르게 됐느냐라고 봤을 때 이런 어떤 수신 금리나 어떤 수신 예금, 적금 이런 금리가 이제 추종하다 보니까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네. 이런 점에서 봤을 때에 이제는 아마 대출 받으신 분들은 조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그렇죠. 갈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해봅니다. 0.03. 그럼 그렇다면은 그 폭이 또 중요할 텐데 네. 아까 지금 그 추이를 얘기하셨는데 이걸 기점으로 또 이전처럼 급격하게 오르거나 그럴 가능성도 크지 않겠죠?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가 상승 추세는 어느 정도 꺾였다라는 게 시장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 쪽에서는 뭐 부정을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되고 이제는 어느 정도 하반기에 뭐 정말로 금리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에서는 먼저 반응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한국은행에서는 부정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이제 꺾이는 추세다. 이런 점들이 이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금리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좀 커지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부동산 시장도 좀 하루빨리 회복이 되려면 이 부분도 주담대 금리 같은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네. 주담대 금리도 역시 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반영이 되죠. 18일부터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이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03이지만 금액이 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꽤 큰 그렇죠. 변화죠. 예, 이게 0.03%포인트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고정금리나 변동금리도 그 정도 똑같이 오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중은행에서 주담대를 좀 봤더니 뭐 한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하단이 한 4.21% 정도. 4.21. 예, 하단이. 그리고 하단이. 상단 같은 경우에는 5.61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0.03%포인트도 다 올랐어요. 예, 그냥 똑같이 오른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코픽스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 예, 지금 뭐 자막에 나오지만은 예, 이거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제 보증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상단이 5.14에서 이게 5.17로 그러니까 0.03%포인트 정도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뭐 큰 폭으로 오르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코픽스가 오르고 있다. 그러면 내 대출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뭐 지금 차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금리가 떨어지고 뭐 동결한다는데 왜 내 대출 금리를 오르는 거야 이럴 수도 마음 있어요. 조금 내심 계산을 해놓고 있었을 텐데 네, 또 이게 맞아요. 오르니까 이게 뭐지?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가뜩이나 4개월 동안은 계속적으로 이제는 코픽스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출 금리 새로 받으신 분들은 체감하셨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 뉴스에 나왔던 대출 금리보다 워낙 높았으니까요. 예, 많이 낮아졌네라고 하셨는데 이제 갱신하시는 분들 같은 입장에서는 기대만큼 못 미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으로 이런저런 변수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보면은 그래요. 금리 오를 때 이제 이자 갚아야 될 때 참 그건 부담이었는데 네. 또 예를 들어서 고금리 때는 또 예금을 맡기면 또 돌아오는 그 이자도 높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보면은 뭐 고금리 주는 그 정기예금 상품은 또 금방 또 없어져요. 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예금, 그러니까 수신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 막 5%대 막 이렇게 썼잖아요. 저축이라든지 인터넷 그때 뱅킹. 또 하셨었다고 얘기 들었고요. 그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맞아요. 하려면 지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거는 이벤트고 시기상으로 이거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이 은행에서 없어질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확실히 지금 4%자도 없어요. 4%도 없어요. 네, 지금 없습니다. 지금 조사를 해봤는데 17일 기준으로 19개 은행, 이게 은행 연합해서 조사가 된 겁니다. 여기서 봤을 때 19개 은행의 금리를 이제 봤는데 1년 만기 적금으로 봤습니다. 정기 예금으로 봤는데 이게 39개 중에서 38개 상품이 채 4%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는 시중은행에서 4%의 예금 상품이 이제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내가 예금을 들고 싶어도 이제는 과거처럼 고금리 상품은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내야 될 금리는 4% 5%인데 왜 받아야 될 금리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반응을 하거든요. 사실 시장 금리라는 게 항상 뭐 기준 금리를 추종하긴 하지만은 지금의 상황을 본다면 변곡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지금 금리가 막 오르다가 급격하게 오르다가 지금 이제 동결 상태로 계속 가고 있다가 언젠가는 이제는 꺾일 거란 말이죠. 하락할 건데 이 변곡점에 있을 때 항상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긴 합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먼저 반응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준 금리가 오히려 시장 금리를 쫓아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시장 금리가 기준 금리를 쫓아가는 게 맞는데 여기 앞으로 이제 금리가 내릴 거야라는 어떤 전망치가 많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기준금리가 시장금리 눈치를 그때는 보는. 폭을 더 빨리 또 내려가는 거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수신금리 같은 한마디로 예금이나 적금 상품을 좀 먼저 이제는 어느 정도 내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당연히 이제 대출 상품 같은 경우는 천천히 또 내리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상금리도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체감했을 때 이제는 차주들 입장에서 체감했을 때 아니 뭐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적게 주면서 뭐 대출은 이렇게 많이 금리는 그러니까 높게 그때 좀 책정한다. 은행들이 좀 더 이게 대자롭게 하면 좋을 텐데 그거에 대한 불만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시장에서 많죠. 네. 근데 이제는 대출 상품이라는 것이 가상금리, 그러니까 네. 기준금리에다가 정책금리에다가 이제는 가상금리 더해서 우대금리를 빼주는 거거든요. 근데 은행들도 사실 이제 영업이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부분에서 컨트롤하면서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차주들 입장에서는 불매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우대금리를 많이 안 주면서 가상금리만 계속 높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는 오히려 지금 이제 역행하는 부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고 맞아요. 있다라는 부분.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지금 시장을 빨리 읽으시는 분들은요, 뭐를 보고 있냐면 돈이 지금 은행에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어디로 흘러갑니까? 주식입니다. 주식입니까 또? 예, 주식이라든지 지금 가상화폐 쪽으로 다시 한번 좀 머니무브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봤더니 코스피 지수 2,500선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막 급격하게 오른 건 아니지만
꾸준히 계속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해 말, 그러니까 지난달 말 기준으로 5대 은행의 예적금 잔액을 봤더니 전달 말보다 한 10조 원이 빠졌습니다. 10조 원이 빠졌어요. 예,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봤을 때 주식을 봤습니다. 지난 13일 기준으로 투자 예탁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네. 투자하기 위해서 모아둔 돈이겠죠. 이 예탁금이 올 들어 최고치입니다. 지난해 말보다는 22.7%가 늘었어요. 22%가 늘었어요. 예, 지난해 말 비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예금이 어차피 4%고 심지어 뭐 3%짜리 있다 보니까 이제는 예금으로 두는 이 자금이 이제는 투자 자금으로 가는 거죠. 아 근데 사실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질 거라는 예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 선반영되는 그렇죠. 앞으로 좀 상저하고에 대한 그 기대감일까요? 그런 그렇죠. 부분은? 항상 주식 시장이라든지 투자 상품은요. 일단 먼저 선행해서 선반영. 움직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이라든지 가상화폐 쪽으로 조금 반응이 오고 있는, 그러니까 자금이 좀 쏠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하시는 분들은 지금 웃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투자했던 부분이 생각지도 않게 투자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근데 주의할 점이 분명히 있어요. 뭐 주의해야 이게 머니무브 현상이 다시 한번 일어나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는 그 금융 지식이 좀 짧으신 분들은 이게 휩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B2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꼭 이맘때쯤 많아지거든요. 예, 왜냐하면 주식이 오른데 뭐 화폐가 자산화폐가 오른데 그래도 또 부동산은 또 주식 오른 다음에 6개월 후에나 또 반응이 오거든요. 그럼 뭐 부동산도 오른데 그러면 이제 또 비토 하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꼭 그런 이맘때쯤 생겨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주식을 전혀 모르던 분들이 맞아요. 주식한다 얘기할 때 그때가 나와야 될 때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B2는 역시나 위험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고, 그렇군요. 이런 현상들을 이제 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예민하게 좀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은행에서 돈이 좀 빠져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확실히 눈에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읽기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